우리가 함께 궁금증도 풀고 백성들에게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세종은 각도의 관찰사에게 조금 엉뚱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라 안에서 효성스러운 이야기를 조사해 올리도록 하시오. 세종의 명령으로 수많은 효자들의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효성스러운 이야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병에 걸린 부모를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 먹인 효자 이야기, 신령님의 도움으로 한겨울에 잉어를 잡아서 부모의 약으로 쓴 효자 이야기 등으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나라 안에 효자들 가운데 특히 훌륭한 효자를 갈아내고 그 효자가 사는 동네에 이를 기리는 정문을 세우도록 하시오. 세종은 효자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충신들 이야기,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에도 절개를 지키고 꿋꿋하게 산 열년들의 이야기도 모아 책으로 엮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32년에 효자, 충신, 연녀의 이야기가 실린 삼강행 실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충신전에는 구러 시대의 정몽주 이야기도 쉽게 했습니다. 정몽주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 데 반대하여 세종의 아버지 태종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은 고려 왕조를 끝까지 반들다가 죽은 정몽주의 절개를 아름답게 보았던 것입니다. 세종은 그 밖에도 정인지 등에게 명령해 1441년 세종 23년 치평요람이라는 책도 쓰게 했습니다. 그것은 뒷날에 왕들이 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양녕대군 이야기. 세종은 부모에게도 효성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오해 또한 그지없이 두터웠습니다. 세종에게 세자의 자리를 물려준 양녕대군은 궁궐을 떠나 경기도 광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양녕은 그곳에서 평민들과 어울러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왕자 효녕대군은 절에 들어가 불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둘째 형님 스님이 됐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큰 형님만큼 어버이처럼 모셔야지. 이렇게 생각한 세종은 틈나는 대로 광주로 내려가 양녕의 생활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어찌이면 곧까지 찾아와 주시는지요? 형님께서 편안히 지내시는지 걱정이 되어서요. 황궁하옵니다. 형님, 이제는 한성으로 옮겨 궁궐 가까이 사시면 편히 지내도록 하시지요. 세종의 말에 양녕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는 한성보다 이렇게 시골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걱정을 거두소서. 하오면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줄이겠다고 약속해 주시지요. 허허허허, 그러지요. 형이 못나서 상감께 걱정을 끼치고 있군요. 그보다는 형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서야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종과 양령은 이렇게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세종이 걱정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양령이 지나치게 술을 즐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께 벌써 흰머리가 생기는구나. 저러다가 건강이라도 나빠지는 날엔 돌이킬 수 없을 텐데 무언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세종은 양령과 헤어져 무거운 마음으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세종은 다시 광주로 양령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날씨도 좋은데 평안도 구경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평안도라? 좋습니다. 대동강과 몰란봉의 빼어난 경치 앞에서 술 한 잔을 기울이는 무엇에 비하겠습니까? 양령의 말에 세종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또 술이 이야기이십니까? 그야 좋은 경치에는 술이 있어야. 형님, 평안도 구경을 하시되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평안도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약속하지요. 하고 말고요. 양령은 뜻밖에 아주 선선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술에 대해서만은 형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술을 드시지 않겠다는 글을 여기에 적어 주시죠. 상감께서 원하신다면 서드리지요. 양령은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며칠 뒤 양령은 평안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 무렵 세종은 도승지를 불러 은밀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승지는 즉시 황해도와 평안도와 각 관청에 세종의 명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양령에게 술을 마시게 하면 많은 상을 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술이라면 자다가도 반기신다고 소문난 분 아닌가? 그분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거야 누워서 떡 먹이지. 관리들은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양령은 고을에 들어서자마자 관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상감의 명령으로 술을 끊었소. 누구든지 나에게 술을 권하는 자는 상감께 큰 벌을 받을 것이요. 양령은 어느 고을 어느 관청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양령에게 술을 권한 관리들은 오히려 크게 꾸중만 들었습니다. 양령은 술을 마시지 않고 평양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술 생각이 간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란봉에서 내려다보는 대동강이며 평양성을 둘러싼 산과들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다가 양령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빼어난 경치에 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녁때가 되자 하인들이 음식을 차려 왔습니다. 먼 길에 피로를 푸시는 데는 이 곧 명물인 식혜를 따를 것이 없사옵니다. 그 고을의 관리가 식혜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식혜가 평양의 명물이더냐? 식혜의 냄새를 맡아 본 양령은 환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양령은 그것이 술인 줄 알아 차리고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식혜 맛이 아주 기가 막히구나. 기분이 좋아진 양령은
한 그릇을 더 달라고 해서 마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식혜는 태어나서 처음이구나. 양령이 입맛을 다시자 관리인은 다시 한 그릇을 권했습니다. 식혜를 5그릇이나 마신 양령은 얼굴이 벌개져서 또 한 잔 그릇을 달라고 했습니다. 죄송하오나 준비한 식혜가 다 떨어져서 이제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분 좋을 만큼 취한 양령은 세종과의 약속을 가만히 떠올려 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술인 줄 알면서도 먹은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식혜를 마신 거니까 이렇게 중얼거리던 양령은 어느새 잠들었습니다. 양령은 2달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한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종은 양령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행은 즐거우셨는지요? 네, 덕분에 좋은 구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술상이 아니요? 양령은 앞에 놓인 술상을 보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뵈었으니 함께 식혜라도 나누려고요. 네? 식혜? 두 눈을 크게 뜬 양령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상감과의 약속을 이겼습니다. 벌을 내리시지요. 세종은 껄껄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시킨 일입니다. 형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셔서 좀 놀라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그랬지요. 다만 너무 취하시지 않도록 하라도 당부했습니다.